이런 여부도 종합적으로 비용을 책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비용이 임플란트를 결정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일 수 있지만, 안녕하세요. 올바른 건강학교 구독자 여러분, 통합치의학 전문의 송승윤입니다. 오늘 임플란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의 과정은 크게 진단 과정, 식립 과정, 그리고 사후 관리 과정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단 과정은 임플란트를 몇 개를 심을지, 아니면 어느 위치에 심을지, 어떤 임플란트를 심을지, 고리식은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을 전문적인 장비로 촬영을 해서 환자 뼈 상태를 평가를 하고, 또 이제 환자분께 설명을 드려서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 상담을 하는 과정까지를 포함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식립하는 과정은 실제로 그 계획한 대로 임플란트를 심는 과정입니다. 인공 뿌리, 픽스처라고 불리는 거를 잇몸 뼈에다가 심게 됩니다. 그리고 고리식을 동반하기도 하고요. 이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2달에서 6달까지 기다리는 과정을 충분히 거치게 되고요. 그러면은 뼈가 자라가지고 그 인공 뿌리를 꽉 잡게 됩니다. 이게 충분히 고정이 나오게 되면은 인상체득이라고 해서 본을 뜨는 과정을 거치게 돼서 치아 모양의 크라운이라는 게 이렇게 들어가서 완성이 되게 됩니다. 요즘은 원데이 임플란트라고 그래가지고 2가지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치아를 뽑자마자 임플란트를 바로 심는 거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다른 의미는 임플란트를 심자마자 크라운을 바로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환자의 뼈 상태나 골질, 그러니까 얼마나 뼈가 단단한가, 또 임플란트를 심을 때 얼마나 고정이 잘 나왔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모든 환자가 가능한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충분히 의사 선생님과 상담에 따라서 어떤 방법으로 갈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후 관리, 임플란트를 심고 나서 이게 끝이 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나사가 풀려서 임플란트 크라운 자체가 좀 흔들리는 경우도 생기고요. 그리고 잇몸뼈가 녹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관리해가지고 오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당뇨나 골다공증,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경우에는 임플란트 식립을 할 때 영향을 받으실 수가 있으므로 병원에 고지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당뇨의 경우에는 상처 치유에 지연이 발생을 한다던가의 문제가 발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약을 드시고 혈당 수치 자체가 조절이 되신다면 임플란트 식립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당뇨 수치가 너무 높거나 약을 드시지 않아가지고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먼저 약을 드시고 어느 정도 조절을 하신 다음에 임플란트 식립을 하시는 게 현명하실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대표적으로 골다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 약제 중에 비스포스포네이트라는 계열의 약제를 오래 장시간 드시거나 주사를 맞으신 경우에 임플란트 식립이나 또는 발치 이후에 드물게 골괴사가 일어나는 경우가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골다공증 주사를 맞으셨거나 약을 드신 경험이 있으신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약이나 주사가 어떤 주사였는지 확인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그 이전에 골다공증 치료를 받으셨던 병원과 협진을 통해 가지고 임플란트 식립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심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심혈관 질환이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지만은 간혹 지혈에 문제를 발생시키는 소위 피를 묽게 만드는 약을 좀 드시고 계시는 경우가 있으셔서 임플란트 식립하신 후에 지혈에 문제가 생기거나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약인지 확인을 해가지고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하거나 또는 약물 중단을 일부 하신 다음에 임플란트 수술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항암 치료 중에 있으신 경우에는 대개는 휴지기에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은 항암 치료가 완전히 끝난 이후에 일정 시간이 지나고 임플란트나 발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은 새로운 항암 치료제들이 좀 도입이 돼서 항암 치료 중에도 임플란트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충분히 메디컬 병원과 협진을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요즘 광고가 많이 나와서 아마 혼란이 좀 많이 스러우실 겁니다. 비용이 천차만별인데요.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65세 이상 건강보험 적용 가능하신 분들은 평생 2개까지 임플란트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러면은 한 30% 정도 자기 부담금이 발생을 하시게 되고요. 한 개당 35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사이의 비용을 내시면은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위에 임플란트 크라운까지 제작을 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건강보험 적용받으시는 환자분들이 아니고서는 이게 비급여 진료이기 때문에 비용이 진짜 천차만별로 발생을 합니다. 임플란트 비용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하게 있는데, 첫 번째, 어떤 임플란트를 쓸지. 임플란트 제조사도 뭐 저희가 흔히 듣는 오스템, 덴티움, 메가젠 광고 많이 나오는 이런 회사들 뿐만 아니라 해외 수입산도 있고 상대적으로 덜 유명한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오스템이라고 하더라도 그 표면 처리 방식에 따라서 단계가 여러 종류로 나뉩니다. 표면 처리 방식에 따른 차이도 있고 임플란트 픽스처의 디자인에 따라서도 조금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장님이 어떤 임플란트를 선호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임플란트를 심는지가 좀 차이가 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좀 비용 차이가 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고리식 여부로도 좀 가격 차이가 나실 수 있습니다. 고리식을 할지 안 할지, 그럼 고리식을 하게 된다면 어떤 고를 쓸지, 어떤 방식을 이용해서 고리식을 할지, 이런 기술이나 뭐 수식적인 부분에도 차이가 당연히 발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골의 종류도 가격이 사실은 천차만별입니다. 최대 골도 10배 이상 가격 차이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일률적으로 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골의 종류도 단순히 회사도 차이가 나지만은 골도 뭐 자기 뼈도 있고 돼지나 소뼈가 있을 수도 있고 인공뼈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충분히 상담을 하신 다음에 결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후 관리의 차이입니다.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임플란트 식립 후에 이거를 케어를 해주냐, 비용으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런 여부도 종합적으로 비용을 책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비용이 임플란트를 결정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일 수 있지만 너무 그것만 보시기보다는 충분히 상담을 하셔가지고 어떤 임플란트를 쓰는지, 고리식은 어떻게 하는지, 어떤 고를 쓰는지, 그다음 마지막으로 임플란트가 식립이 된 다음에 충분히 케어를 해주는 병원인지 병원에 가셔서 충분히 상담을 하시고 납득을 하신 다음에 병원을 결정을 하신다면은 훨씬 현명한 임플란트를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뼈 이식의 여부는 환자분 상태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가장 먼저 대표적으로 저희가 흔히 많이 들어보신 게 상악동 거상술이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람의 위턱뼈 안에는 공기주머니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사람마다 천차만별이지만 내려오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거기다 골을 같이 넣는 경우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뼈의 골폭이 너무 좁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골폭을 좀 늘리기 위해서 뼈 이식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턱뼈 같은 경우에는 큰 신경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 뼈 흡수가 너무 많이 돼가지고 신경과의 거리가 너무 가까운 경우에는 고리식을 하셔서 이 거리를 충분히 확보를 하고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는 게 필요하실 수도 있습니다. 고리식을 하는 방법의 기술적인 부분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나실 수 있고요.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티타늄 메쉬를 이용해서 이렇게 골을 이렇게 고정시켜 놓기도 합니다. 그런 걸 사용하는 여부, 상황에 따라서 성장인자들을 같이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거를 사용하는지, 어떤 재료들을 쓰는지 이런 거를 충분히 상담을 하신 다음에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걸 사용하는 게 병원마다 차이가 나고 같은 병원 내에서도 환자마다도 좀 어떤 걸 쓸지가 좀 차이가 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담을 하셔가지고 본인이 납득을 하신 다음에 수술을 하신다면은 훨씬 더 현명한 결정을 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임플란트도 일종의 수술이기 때문에 합병증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당연히 수술 후의 통증이나 붓고 염증 반응들이 발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관리가 좀 안 된다거나 하시면은 감염 등이 발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모든 수술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부작용이고요. 조금 더 이제 임플란트에 특화된 좀 심각한 부작용을 얘기를 해드리면은 수술 중에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 아래턱뼈에는 이렇게 큰 신경이 지나갑니다. 이런 경우에 임플란트 드릴링 과정이나 임플란트 픽스처를 이렇게 집어넣는 과정에서 신경이 손상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공기주머니, 이걸 올리는 걸 거상술이라고 하는데 이 거상술을 하고 임플란트를 집어넣어서 고정을 얻는 과정에서 임플란트 픽스처, 소위 말하는 인공 치아 뿌리가
그 상악동이라는 빈 공간 속으로 이렇게 빠지는 경우도 발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CT나 이런 첨단 장비들이 많이 보급이 되어 있고 발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원장님들이 이제 임플란트 식립을 하기 전에 이런 거를 계획을 충분히 세우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이전보다는 이런 부작용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임플란트를 이제 사용하시다가 일어날 수 있는 여러 합병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도 이제 하고 나면 사실 그냥 끝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가 좀 필요합니다. 임플란트는 인공적인 재료로 되어 있어서 충치가 생기지는 않지만 자연치아랑 유사하게 치주염, 이런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임플란트를 감싸고 있는 뼈가 녹게 되고 임플란트가 흔들릴 수도 있고 임플란트가 빠지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임플란트 픽스처와 임플란트 크라운이 여러 가지 방법들로 연결이 되는데 나사로 연결된 경우에 나사가 좀 풀어지거나 해서 임플란트가 흔들리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시간 시간이 지나면은 임플란트는 그 자리에 고정이 돼 있는데 앞에 치아들이 미세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랑 치아 사이가 좀 넓어지거나 해서 음식물이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끼게 되거나 하는 경우에 임플란트 크라운의 보수나 수리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많이 얘기를 들으셨겠지만은 그래서 관리의 중요성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나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식립한 치과에 가서 체크를 받으시고 염증이 있다면은 그에 맞는 처치를 받으실 수 있는 병원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플란트 자체가 흔들리는 경우도 생깁니다. 임플란트 주위염에 의해서 임플란트가 흔들리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지만 임플란트의 픽스처, 인공뿔이라는 그거 자체가 찢어지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그냥 단순하게 임플란트와 임플란트 크라운을 잡고 있는 나사 자체가 조금 풀어져 가지고 흔들리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제 그런 거는 간단하게 나사만 다시 조여주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본인이 방문할 수 있는 병원에 가신다면은 쉽게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임플란트가 찢어지거나 이런 경우에는 다시 픽스처 자체를 제거를 하고 다시 식립을 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원인이든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케어해주는 병원, 본인이 지속적으로 방문이 가능한 병원을 선택을 하시고 이런 여러 부작용들 또는 합병증들에 제대로 대처를 해주실 수 있는 병원을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임플란트 수술 전에는 대부분 건강하신 분들이라면 사실 크게 조심할 거는 사실 없으시고 그냥 마음의 긴장만 좀 안 하시고 요즘은 많이 좋아져서 통증이 많이 예전보다 많지 않은 방법들도 다양하기 때문에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근데 이제 전신질환이 있으시거나 이런 경우에 또는 메디컬 쪽 병원과 협진을 해서 약물 중단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그 권고를 꼭 잘 지켜주시고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술 후에는 가장 먼저 병원에서 처방한 약을 꼭 끝까지 다 드시고요. 흡연은 좀 삼가하시고 담배를 피시면은 담배에 유해한 성분들이 그 수술 사이트로 이렇게 들어가실 수도 있고요. 담배 자체가 혈류 공급을 좀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처 치유를 지연하게 되고 감염의 가능성을 높이게 됩니다. 따라서 흡연은 좀 삼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잦은 음주로 인해서 염증이 지속이 되고 붓고 힐링 자체가 좀 늦어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잦은 음주도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수술을 하셨다고 양치를 안 하시거나 이러시면 안 되고요. 구강 내 상태를 좀 깨끗한 상태로 유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수술 부위를 제외를 하시고는 양치를 해주시고 수술 부위는 가글 등을 이용해서 좀 깨끗한 상태로 유지를 해주시면 치료 결과가 좋은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환자분들의 가장 큰 질문 또는 두려움은 통증일 것 같습니다. 모든 환자가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요즘은 잇몸 절개하지 않고 수술하는 방법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컴퓨터 가이드 임플란트 이런 걸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수술 시간도 짧고 환자분들도 통증을 덜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사용하는 방법들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환자가 상태가 안 좋고 고리식이 많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런 방법들이 조금 어렵거나 아니면 이런 방법을 부가적으로 이용해도 통증이 좀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환자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아무래도 임플란트 식립 후의 합병증, 임플란트 식립에 의한 신경 손상,
또는 뭐 임플란트 상악동, 뭐 픽스처 빠짐, 뭐 이런 것들을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요즘은 좋은 장비들이 대부분 보편화가 돼가지고 원장님들도 되게 그런 거에 대한 대비를 하고 들어가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걱정을 좀 줄이셔도 아니면 적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게 임플란트의 수명과 관련된 질문일 겁니다. 임플란트 수명이 그냥 딱 정해진 건 사실 없어가지고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은 정말 오래 쓰시는 분들도 있고 상대적으로 수명이 짧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환자의 지속적인 관리랑 그리고 병원에서 어떻게 관리를 해주냐 뭐 이게 종합적으로 다 작용을 하시는 거라서 수명을 뭐 정확히 뭐 20년을 쓴다, 30년을 쓴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꾸준히 관리를 하시고 심으신 병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체크를 받고 케어를 받으시면은 오래 사용을 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임플란트를 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자연치아를 잃으신 나쁜 습관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뭐 양치를 잘 못하신다던가 그 부위를 빼놓고 하신다던가 이런 나쁜 습관들을 첫 번째로 개선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임플란트도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치주염처럼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나쁜 습관들을 개선하셔서 이런 게 생기지 않도록 예방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기게 되면은 자연치아보다 골 파괴 속도가 빠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방을 하시는 차원에서 꾸준하게 관리를 해주시고 병원에도 지속적으로 방문을 하셔서 관리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를 하시게 되면은 자연치아보다 음식물이 많이 낀다고 느끼시게 될 겁니다. 치간 칫솔이나 치실 등을 꼭 사용을 해주시고요. 이런 게 쓰시기 힘드신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런 경우에는 구강 세정기, 흔히 뭐 상품명으로 워터픽이라고 하는 그런 제품들을 사용을 하시면은 이 사이에 음식물 끼시는 거에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임플란트를 한 병원에서 꼭 체크를 하셔가지고 임플란트 주위에 잇몸이나 잇몸뼈에 염증은 없는지, 골 소실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체크를 하시고 엑스레이 사진도 찍어봐서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이상이 생기시면은 초기에 대응을 하시면은 임플란트를 오래 쓰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임플란트 자체는 인공적인 거지만 임플란트를 감싸고 있는 골이나 그런 것들은 본인의 뼈이시기 때문에 그 주변을 깨끗하게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게 되지 않으면은 똑같이 잇몸병, 치주질환, 풍치 같은 임플란트 주위에 염증들이 생기실 수가 있습니다. 픽스처와 임플란트 크라운을 연결하는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뭐 나사 풀어짐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을 때 그런 걸 다시 조이기 위해서 임플란트 크라운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멍을 임시 재료, 좀 잘 떨어지는 재료들로 이렇게 채워놓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환자분들이 씹는 면에 구멍이 있다. 또는 거기에 채워놓은 재료가 떨어졌다. 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요거는 다시 그 구멍만 채워놓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부작용이라고까지 보긴 좀 그렇고요. 그냥 근처 관리하신 병원에 가시면은 그 부분을 다시 채워드리면 되므로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임플란트도 수술의 일환이기 때문에 출혈, 부종, 통증 이런 것들이 동반을 하게 됩니다. 수술 직후에 뭐 저희가 당연히 진통제나 이런 약들을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분들이 좀 욱신욱신한 느낌을 느낀다던가 미세한 출혈이 좀 있는다던가는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부작용이 아닐 수가 있고요. 장기적으로 지속이 되거나 통증이 너무 극심하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수술하신 병원을 찾아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임플란트 크라운이나 임플란트 자체에 충치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주변에 치태나 치석은 자연치아랑 유사하게 똑같이 낄 수가 있습니다. 임플란트 주위를 감싸고 있는 조직은 본인의 조직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염증이 생기고 이럴 수가 있습니다. 임플란트는 이렇게 나사선이 대개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부분에 뭐 치석이나 치태나 뭐 아니면 세균들이 끼게 되면은 이게 제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치아보다 훨씬 더 잇몸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특히 임플란트는 치주인대가 없기 때문에 1차적인 방어막이 자연치아와 달리 없기 때문에 한번 잇몸병이 생기면은 더 속도가 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이게 안 좋아지거나 염증이 생기면은 임플란트를 제거해야 되는 상황까지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나는 케이스가 좀 있는데 임플란트 식립을 하고자 해서 병원에 내원을 하였습니다.
보니까 이전에 신경치료가 되어 있었고 환자분한테 재신경치료를 해보자, 여러 번 병원에 오시더라도 가급적 살려가지고 한번 써보자라고 해서 1, 2주 간격으로 한 5-6번 오셔가지고 다행히 병소도 줄어들고 재신경치료도 잘 마무리가 돼서 다시 크라운을 씌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제 임플란트만을 너무 고집하시지 마시고 조금 귀찮고 병원을 여러 번 가시고 비용이 조금 더 드시더라도 자연치아를 살려보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임플란트를 하시는 것이 나은 경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히 이미 치아가 발거가 돼서 없는 상태인 경우 그대로 방치를 하면은 골소실이 커져서 나중에 대량의 고리식이 필요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주변 치아들이 치아가 없는 공간으로 이렇게 쓰러지거나 대합치가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도 발생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임플란트를 심게 되면은 치아를 세우는 과정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동반이 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미 치아가 없는 경우에는 너무 장시간 방치를 하시면은 오히려 약간 문제를 키우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임플란트까지 가지 않도록 치아 관리를 잘 하시고 아프기 전에 정기적으로 치과 방문을 하셔가지고 초기에 치료를 받으신다면은 비용도 가장 적게 들고 치료도 가장 최소로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을 좀 정기적으로, 좀 치과 무서운 곳이지만 정기적으로 좀 방문을 하셔서 체크를 받고 관리를 받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미 임플란트를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임플란트를 하신 아마 안 좋은 습관들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안 좋은 습관들을 좀 개선을 하시고 임플란트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가급적 오래 쓰실 수 있는 방향으로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임플란트가 없는 치아를, 아니면은 살릴 수 없는 치아를, 상실된 치아를 대체하는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지만, 치아를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이 남아 있다면은 비용이 들고 좀 여러 번 병원을 가셔야 되고 귀찮고 시간이 좀 많이 드시더라도 임플란트가 많이 좋아지고 편해지고 했지만은 그래도 자기 치아만큼 좋지는 않기 때문에요. 좀 살리는 방안을 시도를 해보는 게, 자연 치아를 살려서 사용을 하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올바른 건강학교 구독자분들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송승윤 원장이었습니다.